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광철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뵙고 싶었던 우리 김태산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북한 내부 정세 동향과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산 선생님은 남북 함께 국민연합 상임대표로 활동 중이시고, 예전에 체코 주재 북한 체코 합영회사 사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한국 생활을 하신 지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한민국 살이를 한 20년 남아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거의나 잊고 살다시피 해서 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목이 아파서 말이 잘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에 북한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내부 동향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해 북한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민족적으로 볼 때 김정은이가 최고인민회의 제8기 9차 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릴 때 대해서 통일이라는 말은 이제는 하지도 못하게 한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북한이 참 부끄럽고 아쉽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대신해서 이제 싸우라고 북한군 만여 명을 파견하는 그런 죄행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이 큰 수의 피해를 입어서 자강도와 신우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거. 네 번째로 제가 본다면 오물풍선이 아니겠는가 하고 저는 집어봅니다. 이 네 가지가 지금까지 북한 정권 7, 80년 정권 내에서 없었던 큰 변화라고 저는 집어봤습니다. 예. 김정은이는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하고 금년 초 1월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대남 사업 근본적 전환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이행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헌법 개정 등 조치가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김정은이는 작년도 2023년 12월 말에 이제 당정의 8기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여기서 이제 참 폭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사업 부문의 기구를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인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또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참 이상하면서도 굉장히 무모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큰 일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조금 보게 되면 지난년에 대남 신경전 말하자면 남한을 정신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단체였던 조평통 평화통일민주연하고 통일전선부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체해버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해체해버리고 통일전선부는 김선희가 이끄는 외교부에 편입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선희가 조평통을 책임지고 이제 한 개 부서로 두고 이끌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민족이나 통일과 관련된 기구들을 정비하라고 해서 정비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 김정일이가 지시했던 모든 사항들이 전부 다 이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은 그 다음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북한은 이제 금년 6월에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 1만여 명이 군대를 용병으로 파병했는데 김정은이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의도는 여러 가지로 탈북자들도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관계가 되는데 윤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해 주던 돈과 쌀을 전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문재인 정권 때 수많은 쌀과 수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김정은 정권을 뒷받침하던 큰 기둥이었는데 윤 정권 들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다니까 김정은은 장군의 통치지에서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김정은이는 러시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군대를 파견하는 민족적 죄행을 저질렀고 그 대가로 이제 약간의 밀가루와 돈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제일 노리는 것은
자기네의 무장력 강화를 위해서 제한된 자기네의 기술적 조건과 제한된 무슨 그런 많은 조건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전투기 기술을 넘겨받기 위한 그 대책적 방안으로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요약하면 김정은이 통치 자금의 필요성, 그렇죠. 그리고 네. 러시아로부터의 그 군사 기술 이전 네.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전장에서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할 것이다 짐작이 되는데, 그렇지만 그 결과를 자세히 알게 되면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북한 주민 내부의 민심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게 북한을 모르면 러시아 땅에서 죽은 시체들이 도착하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노동당이 우리 인민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서 지금 아주 잘 싸우고 있다. 주체전법에 따라서 아주 잘 싸우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큰 혁혁한 성과를 올리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와 정말 내가 있을 때와 똑같아요. 야 우리 인민군대 정말 세다. 폭풍군단이 가더니 전선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인민들은 모르고. 이게 말하자면 히틀러식 선전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사님께서 우려하시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한 3천 명의 인원들을 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벌써 가서 이제 오랫동안 추위에 지치고 막 부상자들 나고 막 이러니까 그 이제 많은 한 3천 명 들어오고 2차적으로 파병이 교대 인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북한 정보를 교하면. 근데 그건 뭐 시체가 들어오면 북한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본인들한테 가족의 시체를 돌려주지 않고 이제 묻어버리고는 그 가족들을 몽땅 데려다가 전사자증 주고 그다음에 국기훈장 하나씩 주고 전현색 텔레비전 하나씩 주고 너희 자식들은 조국과 수령을 위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싸운 애국자다. 당신의 가족은 애국자 가족입니다. 하는 이런 표창장과 함께 선물을 안겨줍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무슨 반항 정신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남침 땅굴 같은 거 이런 걸 뚫을 때 금강산 발전소 건설할 때랑 수많은 인민군대 죽음이 나왔지만은 다 가족들 불러서는 시체는 주지 않고 다 집단 매장해시키고는 거기다 이제 선물 공세하고 표창장 공세로서 주민들이 분노를 쌓였던 겁니다. 그럼 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내 자식을 살려내라고 한 사람도 나설 수도 없고 나서면 그건 뭐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마니까 감히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분노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노해봤자 뭐 자기도 그 자리에서 죽을 것뿐 아니까 절대로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군인으로 간 자녀들이 죽고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그 비판의식이 높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북한은 그 체제 특성상 선전선동에 의해서 애국자로 처우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지금 그 뭐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박사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그것은 오직 이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북한에서는 절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물풍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군은 금년 11월 28일 현재로 올해 들어서 32번째 그 어물풍선을 우리 영공으로 날려보내서 남북관계 긴장 분위기 고조에 나섰습니다. 어물풍선은 김여정과 북한군이 전면에 나서서 선전을 하고 있지만 김정은이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전략적 도발 행위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명분은 인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 목적은 우리 한국 정부 길들이기를 통한 영향력 확대에 있고, 부차적으로 그 남남 갈등 조장과 우리 군이 과잉 대응 유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 선생님이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어물풍선 참 저도 북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인데, 뭐 어떻게 한 개 국가가 상대국을 아무리 적국이라고 해도 동물의 분뇨까지 퍼서 보내겠습니까? 사실 인류 역사에서 없는 일인데, 이것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물론 탈북자들과 이제 북한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분들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기 때문에 일어난 이런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김정은 때는 왜 안 했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김정일 때는 그때도 삐라가 들어갔지만 어물풍선 이런 소리 안 하고 뭐 김정일이 크게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때는 왜 이러냐 하면 탈북자들이 김정은이 출생 비밀을 자꾸 따지거든요. 김정은이는 아버지가 김정일이가 아니다. 일본 사람 요리사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다. 하고 계속 그쪽으로 들춰나가거든요. 김정은의 어머니가 이제
아프니까 원산 초대소에 내려가실 때 김정일이가 요리사를 거기다 붙여줬어요. 일본 요리사를. 그러니까 김정은의 어머니는 일본에서 온 여자 아닙니까? 제1동포. 고영이. 그러니까 일본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 요리사하고. 그냥 혼자서 내려가 있을 때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있을 때 그 요리사가 요리도 맛있게 해주면서 아마 관계가 가까웠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말도 통하니까. 저녁 때 되면 이제 둘이서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랬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여기 분명히 이 김정은이는 아버지가 김정일이가 아니다 하고 그걸 자꾸 탈북자들이 들춰서 이제 전단에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약이 얼은 거죠. 그래서 저게 일어난 일인데 어물풍선 보내는 거는 외교부장 김선희한테로 통전부가 넘어가면서 김선희가 김정은이한테서 그 이렇게 좀 해결하라 하니까 충성심 보이느라고 저런 짓을 벌리는데 어물풍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탈북자들과 대한민국 사람들과의 간격을 띄워놓기 위한 전술이 초쳐 있습니다. 어물을 보내게 되면 탈북자들이 대북전단 안 보내면 이따고 안 오지 않겠냐. 탈북자들 그따위질 하지 말라고 이제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지난 기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대북전단 보내지 않게 대한 법적 조항까지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걸 가만 놔두니까 좌파들에게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해 주자는 데도 있고 대한민국 정부를 노리는 데도 큰 목적이 있죠. 그래서 북한은 어떤 대남 문제에서도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지 않으면 벌리지 않습니다. 이제 나타나 첫째는 탈북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사이를 말하자면 벌려놓자 탈북자들을 완전히 미화하도록 만들자는 거. 그 다음에 좌파들에게 탈북자들과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빌미를 주자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왕따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도록 하자는 것. 큰 세 가지로서 노리고 북한은 이 어물풍선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북한을 비난하는 의도가 많은데도 무시하고 계속 지금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내는 배경에는 뭐 북한 체제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수령 김정은이 권위를 훼손한 데 대한 그렇죠. 예, 그거죠. 예. 그 뭐 충성심이 발로의 결과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뭐 유일영도 책의 황미 10대 원칙에 보면 권위를 훼손하는 데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대응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3만 5천에 육박해가는데 그 탈북민들을 좀 고립시켜야 될 필요성.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남한 내 주민들 간에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해 관련해서 김정은이 그 해명 활동 부각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해는 자강도를 쓸었고 신호주를 쓸었습니다. 자강도는 군수공장지대니까 쓸었다고 감히 선전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도. 그 대신에 자강도당 책임비서를 이제 그 자리에서 쏘았는데 북한 인민들도 아니 자강도당 책임비서가 수해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걸 쐈냐 하고 뒤에서 지금 수근수근하고 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이제 김정은이 뭐 은정이라고 하면서 떠든 것이 이제 신의주 피해 때 김정은이가 보트를 차고 이제 돌아다니고 피해 주민들을 평양까지 뭐 실어다가 이제 공동으로 먹이고 살리고 하면서 김정은이 위대한 것처럼 선전했고 김정은이 말로는 수해 지역에 큰 건설대를 동원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살림집을 지어주라고 그랬는데 11월 말까지도 아직도 살림집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중국이 원유를 한 방울도 주지 않으니까 원유가 없어서 기계를 들이밀지 못하는 겁니다. 건설장에 가려면 사토들이 많이 장마로 밀려온 걸 그걸 밀어내고 건설 도로도 닦고 하려면 건설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차를 비롯해서 중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유가 없으니까 자동차 한 대도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살림살이가 한심하니까 시멘트가 한 톤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순수 등짐으로 돌과 흙을 빚어서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11월 달까지 집을 완성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완전히 폭동 정도로 가고 있다고 신호주에서 들어와서 이제 탈북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시에 데려갔던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 곳에다 이제 각 동별로 나누어져서 동사무소에서 먹고 살면서라니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북한의 김정은 통치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경제가 이런 정도로 허물어진 북한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도 금년 한 해 동안에 북한 내부 정세 중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안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올해 농사는 잘 됐다고 합니다. 북한이
예년이 없이 풍년이 돼서 농사는 좀 됐는데 그 대신에 김정은이가 제일 어려운 거는 외화입니다. 외화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전혀 들어가지 않고 1달러당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돈으로 8,000 내지 8,500원으로 거래가 1달러에 거래가 됐는데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18,000, 19,000원 거의 2만원대 1달러당 2만원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돈이 더 쓰레기가 된 거죠. 그만큼 김정은이는 지금 외화 때문에 정치 운영에서 큰 변화를 느끼고 있고 이제는 한마디로 말해 미사일로 쏘기 어려운 시기에 들어갔다고 이제 북한에 있는 정보통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한 해 북한 정세를 살펴봤는데요. 내년도 전망을 좀 해볼까요? 북한에서는 현재 이제 노동당과 장마당이란 두 당 세력이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이런 익살스러운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노동당의 지도력은 흔들림이 없을까요? 흔들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노동당의 지도력은 뭐 어떤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지도력은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력은 그대로 살아남았죠. 당 간부들이 있으니까 당 간부들은 계속 강연회 학습 계속 주민들을 거기다 동원시킬 거고 들어나마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장마당이죠. 노동당 대 장마당인데 당은 당인데 하나는 장마당이고 하나는 노동당인데 주민들이 노동당을 믿는 게 아니라 장마당을 더 믿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노동당을 믿어야 뭐 살 길이 열린다고 계속 선전을 해서 북한 이민들은 이제 노동당을 믿고 따라하는데 먹을 것도 안 주지. 지금 배급 전혀 안 주거든요. 돈도 안 주지. 직업도 안 주지 하니까 노동당을 믿었다는 죽는다는 걸 알고 지금도 북한 사람들이 먹고 지금 존재하는 근거지는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을 통해서 자기네끼리 물밀 교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국가적으로 공장기업소들에서 약간 생산되는 것도 국가가 그것을 판매하지 못하고 공장들에서 노동자들을 먹여 살려야겠으니까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노동자들한테 나누어줍니다. 나누어 주어서 이제 이걸 내가 팔아서 먹고 출근하라. 출근은 안 하면 안 되니까. 출근 안 하면 그 자체가 노동당 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되고 폭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많으니까 출근을 하라고 하면서 공장에서 약간 생산되는 신발, 치약, 비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노동자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이걸 팔아서 먹고라도 출근을 하라고 이제 시키는 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거 나가서 팔리는 게 국가상점에 팔리는 게 아니고 장마당에 내놓고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상점은 문을 닫고 장마당은 활성화되고 농촌에서 나오는 쌀도 거의나 장마당을 통해서 팔아서 장마당에서 먹고 살고 하거든요. 저 장마당에 나가서 자기 것을 뭔가 팔아야 돈을 벌어서 장마당에서 쌀도 싸먹고 하니까 장마당은 점점 믿음이 높아가고 노동당은 점점 이민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이런 결과가 내놓은 데는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내세운 두 개 적대 국가론에 따라서 그 북한의 입장에서 반민족 반통일 그 대남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한민족이다 하는 우리는 하나다 뭐 우리 민족은 하나다 뭐 이렇게 선전당해 오고 세뇌되어 왔는데 반민족 반통일 대남 정책이 강화되면 북한 주민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봅니까? 제가 북한에서 뭐 50년 살았고 제가 이제라도 북한에 있는 사람으로서 놓고 평가를 한다면 북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울 뿐이지 반민족이요 통일이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있어서 계속 한민족 통일 계속 김성 가문 3대를 이어오면서 하던 소리니까 뭐 그 소리 오늘 또 그 소리 내일도 그 소리 하니까 이제 귀가 막혀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반응입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뭐 반민족 노선 내세우고 반통일 노선 내세워도 뭐 북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주장과 뭐 민족 통일 주장이었잖아요 주로. 그런 주장과 반민족, 반통일 정책이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큰 뭐 반응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 뭐 그 정치적 문제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사람들은 정치 문제에는 전혀 관심 안 합니다. 만약에 저기에 대해서 한마디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위원들은 또 네가 주령님의 이 무슨 반민족 통일 이런 데에 대해서 네가 의심을 가지느냐 하고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죽고 나니까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개가 짖든 뭐 누가 짖든 간에 전혀 관심하지 않는 게 북한 주민들입니다. 설령 이제 속에서 모순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발설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북한이 그 혁명 기념 역사물 뭐 책이든지 아니면 기념물이든지 이런 여러 군데 보면은
민족이나 통일 이런 구호와 관련된 것들이 많고 그런 문자들이 많은데 이런 개념 지우기가 완전히 지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저 그렇게 묻혀갑니다. 한마디 말해서 누구도 관심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묻혀갑니다. 한마디 말해 이 대한민국 같이 먹고 사는 게 풍족해서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뭐 누구 말에도 관심을 가지는데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부족해서 배가 고프게 되면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안 합니다. 한마디 말해. 네. 그게 이제 북과 남의 이제 인민들이 의식의 차이점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김일성 선집이라든가 김정일 선집 이런 것들에도 민족이나 통일 개념이 들어간 그 표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도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김정은이는 얼마든지 쉽게 합니다. 김정은이가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도 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해 김정은이 들어와서 차이 나는 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독재 방법, 말하자면 내세우고 우상화하고 이거 하는 것을 김정은이는 극력 싫어합니다. 한마디 말해. 그러니까 빈소리 하는 것을 김정은이는 좀 그닥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뭐 그것을 굳이 지우지 않아도 북한 인민들이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세대 정세 변화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밀어붙이게 되면 아무것도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예, 뭐 현상적으로 뭐 반발이라든가 이런 거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제가 중국 출장을 다니고 이럴 때 그 북한에서 나왔다는 교수분을 한 번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왜 탈출해 나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나고 자라면서부터 반제 반봉건 혁명을 해야 된다고 이제 선전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렇죠. 지금 커서 북한 내부 사회를 자기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게 점점 사회가 봉건화되고 혁명해야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해서 이제 반감을 갖고 나왔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북한 사회 내부에도 모순에 대해서 자각하고 깨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북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모순을 의식하더라도 반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게 표출은 안 될지라도 모순이 누적된다면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건 뭐 인간은 보고 느끼고 그걸 생각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인간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뭐 제가 있을 때도 저 자체도 야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비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멸족을 당하니까 그걸 감히 내비치지 못하고 말을 못할 뿐이지. 솔직히 저가 있을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 2000년대에 들어왔을 때 김대중이 참 욕 많이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앉아 술 먹으면서 아니 이거 다 망했는데 남조선 대통령은 왜 들어와서 도대체 들어오면서 쌀 난방으로 얼마나 쓸어들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니 우리는 솔직히 저도 중앙기관 일꾼이면서도 친구들끼리 말해서 야 이젠 기업개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젠 변했다. 빨리 가야 된다. 이젠 변해야 된다. 하고 했는데 김대중이 들어오면서부터 또 그게 바로 자기 궤도를 따라 또 가니까 우리는 솔직히 앞받치는 거예요. 솔직히. 특히나 이제 뭐 일반 노동자 사무원들보다도 좀 이제 말하는 그 교수나 인텔리겐차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독재가 너무 심하니까 그들을 감시하는 그 체제가 너무 심하고 그런 말하자면 반대자들에게 가해지는 그 폭행이 너무 심하니까 표출을 안 시킬 뿐이지 세월이 가게 되면 점차 또 크게 변하리라는 건 저도 압니다. 북한의 그 대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볼까요? 김정은이 이제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으로 짐작을 하십니까? 북한 경제는 지금까지 중국에 많은 의존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최근 그 양국이 정치적으로 소원해졌다고 알려져 있고 러시아와는 굉장히 친밀해지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앉으면서 이제 많은 변화는 있을 겁니다. 거기 따라서 이제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반대하는 것도 있을 텐데 김정은이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지난년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자기 편으로 뭐 자기 편이라고 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변화시키려고
많이 끌고 다니면서 하다 나니까 그 당시에 김정은의 몸값이 확 올라갔고 김정은을 반대하던 북한 사람들마저도 야 저거 변하는 것 같다. 김일성도 못하고 김정일이도 못했던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두세 번씩 가졌다. 대단하다 하면서 북한인민들도 생각을 했고 남쪽으로부터 많은 지원 물자도 들어오고 하니까 김정은 통치에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을 벌어서 핵무기도 완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미를 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서 어떻게인가 해보려고 김정은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는 이런 일은 다시 있을 것 같지 않고 결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북한도 많이 변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결속시키는가에 따라서 많이 변할 텐데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이고 북한과 중국과의 문제는 그렇게 멀어지진 않을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꾸 북한에다 이제 변화라 하고 침을 놓으니까 그게 싫어서 김정은이는 반대 의견을 내고 그러는데 어차피 김정은이는 중국을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지 못하고 좀 양다리치기를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김정일이 더 좋아 안 했거든요. 자꾸 중국 사람들은 김정일이를 불러다 너도 개혁개방하라 왜 안 하냐. 개혁개방하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만큼 잘 되게 해주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겠다고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그게 싫어서 자존심 세우고 중국과의 대결을 계속 거쳐왔댔는데 김정은이 역시 그렇습니다. 자꾸 중국이 우리가 도와주는데 너네도 변화라 하니까 그게 싫어서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중국은 뭐 특별히 군사적 지원을 해주지 않고 근데 러시아가 뭐 푸틴이 김정은이가 고아서란이 만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려놓고서 궁지에 빠지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김정은의 손을 빌어서 뭔가 뭐 무기 지원과 인력 지원을 받아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해서 손을 내민 것이었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결속시키는가에 따라서 북한의 변수는 많이 있으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밖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 이런 것들을 일컫는 그렇죠. 말입니다. 북한 밖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2016년도에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우리 NGO 단체에서 책을 낼 때 이런 제목을 붙여서 알려진 용어인데 이 북한 밖이 북한에 대해서 그 해외 파견 운용 실태를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뭐 북한의 노동자들 한 100명 이상을 데리고 체코에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던 사람인데 북한이 외국의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이유는 순수 돈벌이입니다. 100% 돈벌이를 위해서 파견하는데 제일 많은 나가 있는 데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농업 부문에 많이 나가 있고 중국에는 식당과 피복 분야에 많이 나가 있고 중국에는 거의 지금 10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김정은이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지금 노동자들 철수시키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철수 안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북한은 김정은이는 러시아에 이제 많은 노동자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러시아는 이제 푸틴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얼마든지 건설 분야에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기본 나갈 것이고 동남아에도 내보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통치자금을 끌어들일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난 기간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3대 정권에서 김정은에게 많은 북한에 자금을 주어서 그것으로서 미사일도 쏘고 통치자금으로 쓰고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김정은이는 지금 외화 부정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계속 내보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공업 분야에서 노동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봐서 아는데 다른 중앙기관들에서도 외화벌이를 위해서 계속 이제 노동자들을 내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경공업 분야, 신발, 방직, 식당 분야 이런 데서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그걸 승인하게 되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북한 노동력이 나간다고 하게 되면 받지 않을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더 증폭되리라고 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하는 목적이 이제 외화벌이에 기본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얼마일까를 추산을 해보려고 하면
그럼 한 사람당 얼마씩을 벌어들이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북한은 그 노동정량법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이제 노동정량을 정해서 계획량을 할당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코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노동자들 나가 있는데 노동정량을 저 있을 때까지는 정해준 게 없습니다. 아, 예. 가구 돈 벌어들이는 액수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사는 나라는 인건비가 높으니까니 벌어들이는 양이 많고 못 사는 나라는 한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코 제가 나가 있던 나라는 체코가 그때 개혁개방하면서 팍 무너져서 나라 살림이 한심했던 시기입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제가 여기 2002년도에 왔는데 1990년대 말이니까 체코 살림살이가 정말 한심했습니다. 체코 노동자들 한 달 노임이 $40, $50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되겠죠. 그 정도면 참 높은 것이었어요. 우리 노동자들이 한 달 버는 돈이 $40 정도였어요. 노동자들 노임이. 근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국가에 들여놓는 돈이 한 $20 되나 마나 했어요. 돈이 얼마 없었어요. 근데 그때 체코에 나간 이유가 체코 신발 공장에서 조선 노동자들을 좀 쓰갔다는 것의 제의가 들어와서 경공업에서는 또 제일 많이 외화가 필요한 분야가 북한에서는 경공업 분야거든요. 왜? 원료자재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니까 특히나 고무, 목화 이런 걸 수입하는데 기본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공업이 외화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버는데라도 나가자 해서 몽땅 쓸어 나가는데 체코에서는 100명 노동자가 한 달에 $10,000를 저축을 못했습니다. 또 뭐 안심했죠. 나가서 체코 같은 데는 돈 얼마 못 벌었어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 돈이 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생활수준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 나가 본다고 해야 제가 보건대는 돈 얼마 못 봅니다, 사실. 노동자들을 보낼 때 예를 들어 100명 보내니까 얼마를 납부해라, 국가에 내라 이런 게 없습니까? 그냥 벌어지는 대로 알아서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벌어지는 대로 먼저 들여놓으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북한 해외 노동자 수가 몇 명이니까 노동 정량이 얼마니까 그 곱하기 하면 뭐 얼마를 한 달에 얼마씩 벌어들인다 이런 추산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북한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핵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도 있고 우리 또 통일 문제도 있고 그런데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사실 김일성 민족주의 체제 변화 이거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한국 정부나 NGO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북한은 완전히 통제국가 아닙니까? 예.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야 기별도 안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탈북자들도 안타까운데 물론 뭐 요즘엔 비라도 몇 장 들어간다고 하는데 NGO 단체들이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대한민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에 우리 사람을 심어였는 것. 김대중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심어놨던 스파이 라인이죠. 그걸 뭐라고 말하나. 간첩들이죠. 그게 싹 숙종당해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러다 나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지 않았어요. 그 가짜가 나타나서 설친다고 할 때 진짜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김정은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만큼 북한을 모르고 있어요. 왜? 거기에 박아놓은 우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북한은 앉아서 대한민국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듣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만큼 북한 간첩이 맞다는 소리죠. 지난해에 고난의 행군 때 수십만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나와서 그렇게 헤매고 다닐 때 대한민국은 목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교회를 집을 만들어 놓고 데려다 밥을 먹여 살리면서 성경 공부를 시켜서 성경과 돈을 줘서 북한으로 들어보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 국정원이나 이런 데선 북한에 간첩을 막아놓기 위한 사업은 거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실정을 알 수 없으니까 겨우 한다는 짓이 조선족을 포섭해서 가들이 날라오는 북한의 장마당 정보나 알고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가짜 정보나 들여다가 몰아나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제발 좀 돈을 들여서라도 북한에 우리 사람을 심는 운동 그때 20-30년 전에 고난의 행군 때 벌써 심어놨으면 돈 좀 써서 다른 일꾼들도 포섭하고 보위 일꾼들 안전원들도 좀 포섭해서 좀 중앙에도 우리 선을 만들고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 북한 주민들 뭐 NGO가 북한 주민들 포섭해서 뭐 한다고 그래야 그 독재 국가에서 혼자서 뭐 비라 한 장 보고서는 크게 폭동이 일어날 일도 아닌 거고 북한같이 그렇게 통제 시스템이 강력한 나라에서 비라 몇 장 먹어서 북한 사람들이 또 우리 여기서 들이보낸 대한민국 그 뭐야 아이들 노래 부르는 거 보고서 북한 사람들이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서 김정은 정권을 반대해서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우불성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 정치판처럼 생각하면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수백 배 더 강력한 통제와 압력을 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단체 NGO의 역할보다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난년에 말씀도 좀 미안하지만 지난년에 NGO들이 북한에 식량 퍼주고 나누겠다 심어주고 우유가루 보내고 뭘 퍼줘봤자 이민군대 살 찌워준 것밖에 못 더 있습니까? 나 있을 때 우유 들어오고 뭐 쌀 들어오고 했는데 몽땅 인민군대한테 다 갔지 뭐 인민들한테 한 그램이나 갔습니까? 약 들어온 거 약 몽땅 정말 전쟁 예비물자로 군용 창고에다 다 잡아야지 인민들한테 준 거 하나나 있습니까? 전 그래서 왜 그딴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NGO 단체들이 자기네 노임 다 먹고 살았지 북한 변화 일으켰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딴 짓 해가지고 아무것도 북한 변화 가져온 거 없습니다. NGO 단체들에서 나는 그 돈이게 되면 북한사 탈북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북한에 간 심기를 해서 나는 오히려 북한을 내부적으로 더 쏙쏙 만드는데 그게 했으리라고 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내가 좀 정리를 하자면 북한 그 김일성 민족주의 그 체제 변화를 위해서는 NGO 단체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정부는 이제 북한 내부를 샅샅이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면 정보망이라고 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확대를 해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주장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끝으로 2025년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북한의 주요 행사나 기타 의견이 있다면 뭐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 창립 행사, 구구절 10월 10일 이것이 몇 월이 되는지 제가 생각을 이제는 못 해봤는데 저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사람이 점점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못 해봤고 아마 제가 보건대는 내년도에는 김정은 체제의 적잖은 변화가 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기후변화가 북한에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제 올해보다 더 큰 자연적 피해가 오리라고 지금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것이 김정은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미국 트럼프 정권이 북한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김정은 정권에서도 심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정을 줘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말씀은 하기 어렵지만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